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PD님 술자리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PD님한테 네. 다큐는 솔직히 소재빨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가 어렸을 때 혼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거는 소재빨이 아니라 소재가 아니라 그 태도라고, 만드는 사람의 그게 좋은 다큐 나쁜 다큐를 결정 짓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역사 돋보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역사 돋보기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PD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우레코즈의 고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영 PD님이라고 네. 호칭을 할까요? 네, 그렇게 모셨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면 될까요? 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저는 유튜브에서 역사 돋보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역사 돋보기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PD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요? 제 기억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텐션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원래 이런 토크는 이 텐션이 있어줘야, 이 적절한 텐션 반 긴장감 반 이렇게 섞여줘야 좀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충무로 어떻게 오셨나요? 충무로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충무로인데, 네. 저는 이거에 흥미를 가지실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소소한 스몰 토크로 말씀드린 건데, 네. 원래 여기가 그 일제강점기나 그 전에 일본인 거류지가 있던 곳이어서 일본인들이 네. 많았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일본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네. 일본의 기운을 좀 누르자 해서 이제 지명을 바꾼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지명이 1호였을 테니. 그래서 해방이 되고 지명을 바꾸는데,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이 동네는 일본인의 기운을 누른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일본인들을 물리쳤던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그 호인 충무공에서 그 충무를 따와서 충무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건너편 좀 더 가면은 이제 반대로 중국인 거류주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중국인들의 그 기운을 누른다고, 역사 속에서 중국인을 물리친 우리나라 영웅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쵸, 을지문덕이. 네.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도로명을 지었다고 해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아서 이게. 근데 이런 그 지명의 어원 유래 이걸 네.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하긴 뭐 효창공원도 그렇고. 네. 거기에 다 역사가 다 있고. 사실 다큐멘터리 PD님으로 오늘 모셨는데, 네.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는 역사 돋보기 이영님의 어떤 말이 좀 흥미가 있었네요. 한 가지만 더 풀까요? 지명. 네, 너무 재밌어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서울에서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여의도 말고 네. 석촌호수가 유명하잖아요. 석촌호수. 네, 석촌동이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네. 거기에 가면은 백제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백제 왕들의 무덤이 돌로 만든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거 모르셨나요? 되게 큰 그 돌로 만든 백제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돌동네라 이래서 석촌이라는 지명이 이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석촌동이 된 거예요. 진짜요? 네. 백제 왕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백제 왕들의 무덤을 이제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하거든요. 모르셨어요? 저 약간 시간 지식이 없나 봐요. 되시면 잠실 한번 가셔가지고, 잠실이 백제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석촌동이 됐다는 이런 지명들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우와. 네, 지금 다큐멘터리 PD 이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PD로 이 자리를 한 겁니다. 너무 재밌고요. 일단 이영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물론 역사도 좋아하시지만 본인의 나의 역사 어떻게 살아왔으며 뭐 어떤 걸 전공을 했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런 말 하기 전 저는 어느 질문이든 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참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게 참 긴장되고 약간 나쁘끄럽고 하긴 한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막 즐겁고, 원래부터 그냥 태어나기를 좀 에너지가 좀 빵빵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많이 좋아했던 유난히 소심한 아이였어요. 에너지는 넘치지만 그 아, 밈 짤이 있어요. 밈이 이제 유난히 소심했던 아이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아닌 그 밈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트렌디하지 않으시네요. 저 옛날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SNS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잘 아무튼.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연극부를 했었는데 그때 참 연극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가지고 나는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게 되었는데 대학 진학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제가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그 사학과를 목표로 하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네. 해서 사학과를 목표로 했고 대학은 학부를 이제 역사 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부전공으로는 예. 국어국문학과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화 쪽으로 가신 건가요? 그때는 그냥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였지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보통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10대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영화를 좋아하게 된 건 되게 늦은 나이였고 제가 이제 막 그 대학교 들어가서 20대 초반에 뭐 극단이나 어떤 연기 수업을 받고 막 하다가 한 선배가 너는 얼마나 일주일에 영화를 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선뜻 대답을 하기가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것도 이제 막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 그런 것만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본다 얘기를 하니까 너는 연기를 공부하겠다는 애가 영화를 그렇게 안 보면 어떡하냐라는 말에 경각심을 탁 느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봐야 되겠다. 이래서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영화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연기는 안 보이고 그냥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영화의 일을 하고 싶다. 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뭐 주변에 영화인이 아무도 없었고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도 없었고 뭐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맨 먼저 한 게 영화의 역사부터 왠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네네. 아는 게 없으니까 영화의 역사부터 쫙 한번 돌파를 하고 그냥 영화를 무작정 많이 봤어요. 보면서 영화 일이 어떤 일이 있구나 이게 네. 알게 되다가 그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로 이제 영화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좀 좋게 봐주신 분이 저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스텝으로 일할 생각 없냐 이래가지고 네 너무 좋죠. 왜냐면은 막 영화 일에 대해서 간절할 때였으니까 무조건 뭐든 하겠다 해서 그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팀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약자가 EIDF 네, 맞나요? EIDF입니다. 저도 되게 즐겨 보던 그리고 종종 할 때 극장에서 가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저랑 연관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근데 하고 계셨을 때 맞아, 제가 봤을 겁니다. 맞아.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은 EIDF를 운영 같은 걸 하시다가 네. 그러면 또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과정도 조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2년 전에 나왔어요. 그 영화제를 나온 이유가 좀 다른 영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처음에는 수입이나 배급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그 영화제 했을 때 이제 영화제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계약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업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당차게 나왔다가 당차게 실패를 했어요. 시도는 해보셨네요. 시도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뭐 복잡한 게 많고 또 돈도 돈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포기는 아니지만 언젠간 내가 해볼 영역으로 남겨놨고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한다고 일을 그만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박윤진 감독님 알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영화제에서 그 내 언니 전지현과나를 추천을 해가지고 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극장에서 그 내 언니 전지현과 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그 국장님한테 가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요즘 세대들이 보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서 TV에 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성님이 또 보시고 제가 봤습니다. 네, 그또 인연으로 저는 박윤진 감독님을 또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쵸. 그 박윤진 감독님도 되게 웃긴 게 저 예전에 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네. 네, 려린 씨라고 있는데 려린 씨가 외국으로 가게 돼서 그때 어. 모이는 곳에 또 윤지님이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생각보다 되게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묶여졌던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형님 만나기까지. 네. 이게 정말 영화적 만남이네요. 네. 왜 부끄러워하시죠? 아니 너무 아, 이게- 이쁘게 이게 포장을. 아 죄송해요. 아, 네. 너무 포장을 잘해주셔서. 네. 아 그럼 그렇게 윤지님을 만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음. 그 박윤진 감독님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PD가 없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냐? 잠깐만. 그럼 당장 할 일은 없으니 잠깐 도와주겠다. 나도 좀 궁금했고 제작하는 그 과정이 잠깐 도와주겠다 한 게 이제 2년이 됐네요. 그렇게 여기까지 저도 만나게 되고 그쵸. 저도 되게 재미난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영화제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영화가 관심 있으면은 나 연기할 거야 혹은 나 영화 찍을래 가 저는 먼저 떠올랐을 것 같은데 네. 영화에 이렇게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시고 혹은 EIDF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영화를 처음 좋아하고 이제 영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절대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응?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영화를 엄청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영화를 봤냐면은 한국 감독이든 외국 감독이든 감독님 한 분을 딱 정해서 그 사람의 데뷔작부터 신작까지 쫙 정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필모그래피를 다 보는 거죠. 이럴수록 세상에 너무 유능한 이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경쟁 못한다. 나는 만드는 일 못한다.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걸 남한테 막 해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커요. 네. 그래서 영화도 만약에 제가 뭐 재밌는 걸 봤으면은 막 이거 한번 보라고 막 이렇게 막 추천해주고 해주는 걸 좋아해서 영화를 타인에게 소개하는 일이 되게 큰 흥미를 느껴서 영화제에서 계속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오셨던 영화 큐레이터 하시는 분도 네. 비나님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일도 되게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다. 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매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야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누군가는 볼 수 있고 이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히치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관음증, 노출증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만드는 사람은 관음증이고 네. 뭐 큐레이터 하셨던 분이나 저나 네.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들은 노출증이 아닌가. 음. 내가 알고 싶은 걸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형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EIDF가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영화 큐레이팅 하는 작업이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영화 큐레이팅 하는 작업은 모든 영화제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직책을 프로그래머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밑에 이제 그 다양한 실무들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다가 한 2년쯤에 프로그래머님이 나가시고 네, 그 국장님이 이제 프로그래머 역할을 대리하기는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없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그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 네네. 그래서 국장님이랑 같이 막 해외 영화제나 혹은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 혹은 서울독립영화제에 나오는 신작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어떤 거를 소개하자. 그리고 좀 EIDF는 조금 특수했던 게 TV를 같이 끼기 때문에 네. 되게 지나치게 예술적인 거를 하기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중성이 좀 확보가 된 다큐멘터리들 위주로 고르고 그것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좋은 영화는 또 예산이 초과될 수가 있으니 네. 뭐 좋다는 나쁘다는 좀 기준은 그쵸.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어떤 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딱 보고 너무 좋다 이러면은 이제 그 배급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영화를 어디서 봤는데 너무 좋았다. 우리 영화제는 이런 영화제인데
계약을 하고 싶다. 우리 영화제 들고 싶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고가 들어가죠. 정말 내고를 하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저희는 먼저 제시를 하죠. 네.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2,000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1,500부터 부르는 거죠. 그러면 걔네는 3,000을 줘야 될 것 같다. 하면서 2,000을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고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어떤 조항은 빼고 싶다. 이래서 이걸 딜 메모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딜 메모 보내고 걔네가 오케이 하면은 정식으로 계약서 주고 사인 받고 이러면은 자료들 넘겨주고 그거 소팅 해가지고 그 이제 영화들도 워낙 영화제들은 많은 영화를 이제 공개를 하니까 네. 섹션을 많이 나눠요. 네. 뭐 경쟁작도 있고 비경쟁작도 있고 뭐 비경쟁작에서는 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있는가 하면은 뭐 거장들의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섹션화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극장도 대관을 하고 그 영화를 이제 무슨 요일에 어떤 영화를 틀 것이냐 몇 번 틀 것이냐를 다 이제 시간표 짜고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냥 영화만 틀면 또 영화제는 축제잖아요. 영화만 그렇죠. 틀면 재미가 없으니 뭐 다양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GV 해야 되니까 네. 그 감독님들 스케줄이랑 그다음에 모더레이터를 하시는 이제 평론가 분들 그분들 섭외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모더레이터와 감독님들의 그 케미 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서 거기에 맞는 모더레이터 분을 찾고 연락드리고 뭐 포럼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주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하면은 그분들이 먼저 이 주제보다는 저런 주제로 하는 게 더 어떻겠냐 그렇게 준비해달라 이러면 그분들이 이제 포럼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너무나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네. 어느 정도 분배는 되겠지만 그쵸. 그게 영화가 한두 편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막 영화를 셀렉하고 뭐 맞아요. 하고 이게 과정이 저는 말만 듣기만 해도 벌써 근데 이게 또 영화제들은 영화제 자체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들 모든 조직들이 다 예산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느 조직이든 다 그렇겠지만 인력이에요. 그쵸. 인력이 얼마 없는 걸 그걸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당백을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일당백을 해야 되는 구조죠. 막 또 이 아이들 8월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부국제를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뭐 그쪽과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인원이 되게 부족했나 봐요. 일이 처리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서로 계속해서 상호 의사소통에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근데 이게 이해해 주세요 스태프들. 그쵸. 네. 이해는 하는데 동시에 한켠에는 이해하지만 한켠에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 구조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쵸. 근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만드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영화제 스텝일 때 정말 싫어했던 게 마감 안 지키는 감독들이었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너무 싫어했어요. 네. 물론 마감을 안 지켜도 돼요. 스태프들이 고생하면 되니까 달려가면 돼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희 박윤지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했던 작품이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년에 했는데 그때 그 출품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 마감을 전 지키도록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마감 데드라인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저는 데드라인이 예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니까 글이나 그림 같은 거, 글 같은 거 청탁이 오면은 만약에 며칠 날까지 마감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벼락치기를 하든 어떤 방식. 근데 이게 자기 작업으로 한 이번 정도 하반기에 작업을 해서 책을 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니까요. 마감과 어떤 적절한 어떤 푸시가 작업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형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확 드는 것 같아요. 그 수입 배급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수입하고 배급하고 네. 어떻게 진행이 돼요? 물론 아까 EIDF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배급은 노하우가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배급까지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배급은 정말 그 산업에 오래 몸을 담그신 분의 어떤 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거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급은 생각을 안 했고 나는 수입만 해와서 배급은 배급사한테 맡기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배급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배급사 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르시겠대요. 여전히 모르겠대요. 배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 배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영역인가요? 그쵸, 마케팅 영역이죠.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의 어떤 영화제 어떤 그런 큰 샵, 그 어떤 마켓이 열리면은 영화를 수입을 해오고 얼마 전 내고를 해서 네. 이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혹은 배급사랑 연락을 해서 또 그것과 또 계약 관계를 또 맺는 거고, 그쵸. 뭐 퍼센티지든. 그래서 거긴 또 마케팅을 또 하는 거고. 네. 되게 구조가 여러 개의 구조로 우리가 수입 영화를 만나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또 해외 영화는 좀 한국 영화에 비해서 관객 수가 적은 게 일반적이어서 네. 배급사들이 해외 영화에 대해서는 좀 되게 조심스럽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입 배급사가 있고 수입만 하는 수입사도 있고 배급만 하는 배급사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까지 하는 배급사도 있고. 제작 투자를 하면서 배급까지. 그쵸. 그 유명한 그 A24가 A24. 이제 투자 배급사죠. 처음에는 배급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버짓이 생기면서 제작까지 하게 된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그 마켓 가가지고 영화를 사고 파는 거는 사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마켓에서 뭔가를 사고 판다는 거에서 필수적인 건 내고잖아요. 근데 A24는 그런 악명이 있었어요. 얘네한테 내고를 하는 순간 걔네는 영화를 안 판다. 그래서 영화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 영화는. 그러니까 제작을 한 영화 A24에서. 네, A24가 제작하고 배급한 영화들은 배급한 영화야. 내고를 하는 순간 까이는 거예요. 그럼 난 다른 사람 만날게. 그래서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쵸. 이건 또 사담인데 저는 이거 포 레코즈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 A 1.5 2 정도만 되면 안 돼? 24는 너무 단계가 높으니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꿈은 크게 키우는 게 좋죠. 그 A25, A30까지 가죠. 424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되지? 그러면 꿈을 크게 갖겠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가 황당한 얘기있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동기부여 연설가로 오늘 저 붕업시켜주려고 오신 근데 해보기 포우 한 25. 네, 나중에 진짜 몰라요. 우선 한 5년 6년 뒤에 그때 이 형님이 했던 말이 진짜 이렇게 됐네. 말하는 대로 오늘 약간 텐션이 되게 저도 약간 릴렉스도 되고 네.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투자 배급사 겸 제작 배급 뭐 이런 거에도 계속 관심을. 근데 그건 되게 얄팍하고 막연하게 관심이 가는 거여서, 그러니까 저는 뭐 연출 쪽으로 하고 싶긴 한데 혹은 영상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목적, 그리고 내 이야기를 어떤 그 매체화시키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걸 발산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제작 같은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있는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일도 되게 좋은 일 같거든요. 너무 좋은 영화가 많고 나의 능력보다 저기 대단한 분들이 많으니 이걸 그쵸. 모아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되게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하나를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수입 혹은 배급은 1년에 뭐 여러 영화를 대중들에게 공개를 해줄 수 있으니 여러 영화를 본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어떤 프로덕션 혹은 제작사를 운영한다면은 어떤 정말 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증 있는 연출가들한테 일정 부분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진짜 엄청난 꿈이지만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냥 유능한 혹은 나랑 잘 맞는 생각이 많은 감독을 만나서 그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좀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감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들과 경쟁하거나 이들처럼 될 수 없을 바엔 이들이 더 유능해질 수 있도록 내가 뒤에 서포트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큰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했어. 이럴 때 큰 만족감? 그거는 내 거의 만족감과 비슷한 레벨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PD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 되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좋네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많은 일들, 그리고 이제 이 형님이 지금 최근까지 PD 역할을 하는 게 다 서포트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좋았던 점이나 나빴던 점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아닌데 네. 장점은 참 여러 사람이랑 연락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반 업체
업체들이랑 감독이랑은 연락 안 하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 후반 업체들은 감독님보단 저랑 더 이제 좀 더 유대 관계가 쌓여지고 혹은 또 다른 카메라 감독님이든 뭐 조명 감독님이든 그런 많은 스태프들 영화가 만들어질 과정에서 알게 되는 네. 그 많은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그 출연진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터뷰 페이도 드려야 되고 계속 모든 걸 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알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언제가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때 저 그때 뭐 했던 PD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이야기에서 덧붙여서 물론 뒤에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네. PD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제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관계, 연락을 돌리고 그리고 만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켠에는 스트레스인데 한켠에는 되게 나라는 사람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그쵸.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맞아요. 타 직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분들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분들은 저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저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좀 배우고 성장하고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람과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점은 여러 사람이랑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PD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가능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직업이 PD인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죠.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가능하세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까지 가능하세요? 맞죠? 죄송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맞아. 가능하세요? 금요일에 연락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세요? 금요일 한 저녁 한 5시쯤 연락 드려가지고 맞아. 뭐 이런 게 저도 너무 죄송하죠. 네. 너무 죄송한데 그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이제 촬영을 하다가 뭐 저 위층에서 뭐 소리가 들리면은 가가지고 가게에서 식당 같은 데서 뭘 하고 계시다.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저희 곧 끝나는데 잠깐만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세요? 이런 거 하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항상 밝아야 돼요. 또 그걸 연락하는 사람은 어쨌든 부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네. 영화가 처음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어떤 극영화가 아니라 왜 다큐멘터리야? 라는 질문도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고요. 네네. 그저 저에게 스텝 업무를 제안했던 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영화제였고 뭐 그전까지 뭐 다큐멘터리를 안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다큐멘터리 하면 딱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다큐멘터리도 영화의 한 장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뭐 느와르 영화가 있고 서부국 영화가 있고 공포 영화가 있고 멜로 영화가 있고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또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꺼이 되게 기분 좋게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와 다큐멘터리도 정말 이 큰 이 세계가 있구나를 확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또한 예술이고 다큐멘터리도 그냥 실제 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다를 느꼈고 오히려 다큐멘터리일수록 그 전달을 하는 방법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더 중요한 영화이구나를 느껴서 참 다큐멘터리가 갖는 매력이 참 크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 뭐 TV 다큐도 있고 다큐 영화도 있고 OTT용 다큐도 있고 아니면 뭐 르포물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게 다 다른 어법과 문법과 화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쵸.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픽션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사전 검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면 좀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 아닌 걱정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잘못된 정보를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그 감독 혹은 그 다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네. 시각, 해석 이런 게 묻어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어떤 사실관계, 정보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큐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내가 바라보는 어떤 이 카메라 혹은 어떤 이 방식으로 네. 상대방한테 혹은 누구한테 어떤 전달이라기보단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극영화는 이제 물론 그걸 위해서 좀 꾸며진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윤진님 나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했는데 다큐라는 거는 하면서 계속해서 기획도 바뀌고 내용도 그쵸. 바뀌고, 근데 그거에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치는 거죠. 서포트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과정이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극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있는 그대로 찍어내고 그쵸. 나중에 후반에서 이제 덜어낼 거 덜어내고 하는 게 편한 방식인데, 이거는 찍으면서 계속해서 기획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극영화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남이 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같은 걸 찍어도 편집 소스가 A, B가 있을 때 A, B로 할 거냐 B로 할 거냐 맞아요. A, B, A 프라임으로 할 거냐에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막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맞아. 그런 게 이거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게 짜증난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짜증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딱 나왔잖아요. 네. 뭐 그 막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좋은 어떤 편집 구성이 딱 나오면은 이거를 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까? 이 구성 하나 찾았는다고 우리가 몇 개월을 지금 소모한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재밌기는 해요. 근데 그걸 딱 찾았을 때 희열감은 또 네.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A, B에서 주는 느낌, B, A에서 주는 느낌 이거 계속 재배치하면서 다 다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른 어떤 의미와 감정이 전달되는 게 그게 약간 편집의 재미인 것 같아요. 편집의 재미. 편집의 재미이자 영화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네. 넥슨 3부작 게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구성을 하시고 PD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에피소드들 혹은 뭐 처음에 뭐 이 게임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보시게 됐는지, 어떤 시선에서 보게 됐는지 이 팀에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게임을 안 합니다. 게이머가 아니시군요. 네, 게임을 제가 중2 때 끊었어요. 그 이후로 안 해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뭐 물론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들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카트라 이런 거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는 했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사실 게임에 대해서는 썩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거는 흥미를 좀 가졌던 거는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많이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일을 가리는데 그래도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는 게임의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스텝 제작진들 중에 유일하게 이거를 게임이 아니라 역사로 접근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역사로 접근을 했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1987년부터 네. 2000년대까지 쭉 그 나열이 되는 건데 역사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 구성 그리고 어디까지 말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사로 접근을 해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진영 감독님도 네. 제가 한 모든 게 다 고맙기는 하지만 제일 고마웠던 거는 그 정리를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좋아하고 잘하려면은 네. 정리병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방대한 이 수십 년의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전 모든 걸 막 다 정리를 해버리려는 게 있어요. 정리하는 게 제 어떤 역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역사 유튜브를 하면서 더더욱 네. 10분이라는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야 되니 그리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되니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다큐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 정리하는 거를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역사 공부가 PD의 역할을 미리 좀 이렇게 디벨롭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되게 재밌네요. 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두 개가 그렇게 엮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도 3만 병력
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이 왔다와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왔다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산군이 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연산군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 편집의 일종이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계속 막 역사 유튜브 하면서 대본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훈련이 돼 있었고, 그래서 편집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 때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게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렵다,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적 맥락과 게임 산업의 있던 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뭘 먼저 얘기를 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혹은 뭘 먼저 뒤에 얘기를 해야 좀 더 감정이 올라오겠다.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되게 탁월한 PD의 역할을, PD 플러스 뭐 조연출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뭐 모든 약간 같이 네. 구성을 한 거니까 같이 만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넥슨 3부작에 대해서 뭐 1부작, 2부작, 3부작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가장 본인이 기억에 남는, 내가 이 에피소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을까요? 게이머가 아닌 입장에서. 1편인데 제가 아까 게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거를 다 깬 게 1편 인터뷰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촬영하면서. 그분들이 젊었을 적에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열망? 그거 하나로 게임을 만들고 망하고, 근데 또 다음 거 잘 되고 또 다음 거 망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영화 만드는 사람이랑 참 비슷하다 고 느꼈어요. 이들이 예술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 진짜 투쟁가다, 이런 느낌을 받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깨진던 순간이었고, 그 개발자들, 대한민국 1세대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리스펙이 생기면서 진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할 거면은 저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왠지 그때로 잠깐 과거로 이 형님 말 듣다 보니까 가보니까 그때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세상에. 없었죠. 근데 컴퓨터라는 게 등장하고 게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처음에 첫 시대의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미지의 것을 찾아가는, 답은 없는, 뭔가 되게 뭐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느낌으로 멋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 같고, 사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2025년인가요 지금? 그쵸. 2025년에 그 게임 정도로 새로운 게 뭐가 등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우리의 그런 어떤 열망들, 끌어오름을 느끼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과잉이 된 시대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물론 나올 건 계속해서 많겠지만, 그쵸? 뭔가 새롭게 막 열망을 꿈꿀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1편 촬영할 때 네네. 그 질문지에 없던 질문을 마지막에 한 게 있었어요, 인터뷰이분한테. 그분한테 한창 그 게임 만들겠다고 도전을 했던 그 과거의 20대의 당신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달라. 뭐 그냥 재미삼아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영상 편지 써달라. 과거의 당신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녕 20대의 나야 이러면서 30년 후에 난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30년 후에 내가 30년 전에 나를 돌이켜봤을 때 참 후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울컥함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포우 레코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영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식쇼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체가 웃기신 분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웃기셨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요? 재능이에요. 재능이 웃기는 건 재능의 영역이다. 노력으로 절대 못 따라잡는 그 센스. 네. 이제부터는 이제 PD에 대해서, PD라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일단 이영님께서 PD를 하실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들. 뭐 제가 PD로서의 기간이 엄청 길지는 않았기에 딱히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그냥 지키고자 하는 거는 원칙이라고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기는 한데 친절하자. 친절하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사람이랑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이 나의 무기다. 그래서 무조건 친절하자가 제 약간 애티튜드예요. 그리고 친절을 동반하고 죄송하지만 하면서 죄송해도 연락을 될까요? 먼저. 죄송하지만 이거 될까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 상상을 좀 해보면은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친절을 장착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안 되겠는데요 얘기 안 하고 정말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다음날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런 식으로 되죠. 그 친절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은 상호작용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되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페이도 깎기 편하고. 그거는 중요해요. 그쵸. 근데 그게 비용 문제, 페이 문제는 좀 그럼요. 더 이제 날카롭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만약에 그 예산이 별로 없을 때 뭔가 부탁할 때 예산이 많이 없어서 했을 때도 그분이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친절을 다시 한번 열심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다큐멘터리 역사를 아시나요? 다큐멘터리의 역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영화가 다큐멘터리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극영화보다 먼저 시작한 게 다큐멘터리였고 첫 영화인 리뮤에르가 만든 건 다 다큐멘터리였잖아요. 다큐멘터리였죠.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의 역사하고 영화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큐멘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큐도 저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극영화를 만들 때 있어서 내가 이 극영화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뒤바꿔 버리겠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다큐멘터리한테는 좀 그것 또한 저는 사회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의무감을 주는 거에서 창작자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시도이고 그렇게 나온 작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는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큐멘터리는 무조건 어떤 사회적인 통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다큐멘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저 그냥 그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로 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보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드는 사람도 그런 과도한 의무감에서는 좀 벗어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사적인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되게 큰 담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고 이것들을 크게 봤을 때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작업했다고 했던 게임의 역사 3부작 그것들 내용은 그 당시 개발자 분들을 모셔가지고 뭐 거창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20대 때 게임을 개발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사람들 개인의 과거일 뿐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시대가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IMF 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게 막 붙어 가면은 그 IMF라는 이 시대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거를 저희가 영상에 담고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게 공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의문 혹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위성이요? 네. 다큐멘터리의 어떤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 시대에?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다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세상에. 네. 근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럼 내가 살아보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뭔가 간접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세상을 비춰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저는 그게 끝이에요, 사실. 그 이상의 뭘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네. 그리고 그거에 또 나만의 또 의미를 찾는 게 어떤 다큐멘터리 보는 방식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한다고 무조건 걸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거를 못 한다고 해서 다큐멘터리로서의 역할이 없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몰랐던 영역 그리고 내가 몰랐던 타인의 생각, 내가 몰랐던 타인의 해석 그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다큐멘터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계속해서 오늘 목이 잠기네요. 아까 이제 이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적 다큐, 사적 다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듣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제 제가 양정욱 작가 그 MMC에서 하는 올해의 작가상 받으신 양정욱 작가의 작품을 보고 왔는데 되게 이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다. 양정욱 작가님이 그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자기의 연락처를 그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이랬던 방식의 작업들을 어떤 차용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본인 작업도 하시고 깊이감이 있는 작업들을 쭉 어떤 물성으로서 보여주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혹은 되게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 사적인 영역의 삶이 공적인 영역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공적 다큐, 사적 다큐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혹은 어제 경험들이. 네, 갑자기 좀 뿌듯하네요. 네.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네. 생각해 주셨다. 약간 정신이 없이 이야기는 했는데 왜냐면 어제 그 전시장을 아직 제가 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편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냥 말하는 중이어서요. 뭐 요건 다음에 또 제가 더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영님 본인이 찍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물을 만들고 싶어요. 역사물 다큐멘터리를. 근데 이 역사물 다큐멘터리가 뭐냐? 이러면은 저도 그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뭐 말을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과와 용서인 것 같아요. 사과와 용서. 그래서 그 두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 사건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혹은 뭐 하나 말해주시면. 예컨대 이제 현대사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어두웠던 우리 한국의 흑역사들 있잖아요. 그게 뭐 한국의 흑역사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영원한 피해자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나누는 흑백 논리를 떠나서 사과와 용서라는 그 두 가지 테마가 느껴지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한국 역사 현대사에 있었던 어떤 그 국근 흑역사들을 통해서. 근데 그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이게 일상 우리 삶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렵죠. 항상 저도 실수를 하고 미안해라고 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고 그건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용기를 저는 역사 속에 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바로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특히 또 현대사면은 더 우리와 밀접하게 사실 그런 파장들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니까 그쵸. 한번 이거 기획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를 음. 만들게 된다면은 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마 그런 류를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저는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덕목이지 않나 싶어요. 그쵸. 네, 용서와 사과가. 저는 근데 저희 사전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 네.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역사와 시대극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건 극영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혹은, 극영화에도 관심 많으니까. 네. 그 신라 시대 이야기가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네, 한 번만 더. 사실 부끄럽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네. 중요한 어떤 기획이면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럼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거를 그냥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거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은. 왜냐면 몰랐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게 뭔가 영화적인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 들어서 이게 뭐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다 배제를 하고 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그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런 역사를 배경으로 저런 어떤 오컬트물이 나오면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오컬트물이 나올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라 시대 때 화랑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신라의 진흥왕이라는 왕이 이제 처음으로 화랑 제도를 만들었는데 화랑 제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시행했던 게 원화 제도. 원화 제도. 네, 원화라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 2명을 원화로 임명을 해요. 그 원화가 뭐냐면은 뭐 담임 선생님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다들 너도 나도 막 저 선생님한테 배울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학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화가 2명이었거든요. 남모와 준정이라는 남모파 학급이 있는 거고 준정파의 학급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청소년 교육제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흥왕은. 그러니까 이게 학급들이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체력 단련도 하고 같이 제사도 지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 신라는 무속 집단이 만든 나라예요. 네. 근데 중간에 불교를 공인을 하면서 그 토착 민간 신앙이 많이 죽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원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러면 제사를 지냈다고 하거든요.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실제 목적은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통 토착 민간 신앙을 지키려 어떤 노력이었을 거다. 왜냐면 불교를 공인하면서 토착 민간 신앙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조금 달래려고 원화 제도를 시행을 한 것이다. 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좋은 해석. 그래서 그 원화가 왜 여자였냐면은 당시 토착 신앙에서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네. 샤먼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화라는 게 사실은 여사제다. 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시기가 토착 민간 신앙과 불교가 부딪혀선 계속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원화가 약간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했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더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면 네. 그 불교의 공인에 따라 토착 민간 신앙이니까 무속 신앙이니까 어떤 원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원혼들이 불만을 갖고 남모와 준정에게 뭐 깃들어서 뭐 어떤 비극의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 왜냐면 실제 역사에서 남모가 준정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명이 죽어요. 죽여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죽여서 근데 둘이 절친이었는데 죽인 거죠. 역사 속에는 질투를 해서 죽였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상상력으로 좀 만져보면은 한쪽은 불교와 이 토착 민간 무속 신앙을 그 중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원혼이 뭐 빙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스토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원화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 만든 게 화랑제도였거든요. 근데 여사제가 첫 기획 의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화랑들은 무조건 화장을 하고 예쁜 여자처럼 생긴 미소년들만을 발탁을 했어요.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화랑들 항상 다 미소년, 다 잘생긴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화랑은 그 뽑을 때 용모가 기준에 있어요. 근데 화랑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가서 그렇게 돼요. 이제 전쟁이 격화되면서 화랑을 이제
집단으로 쓰자고 한 거고 처음에는 아, 그렇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약간 사제 집단 그런 비스무리하게. 네, 종교 집단에 더 가까웠었어요. 아, 되게 신기하다. 몰랐어요. 화랑제도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그쵸. 김유신 뭐 이러고 그쵸.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던. 그리고 뭐 화랑이 이제 실제 역사에서 미소년들만 뽑았다라는 기록 때문에 정말 드라마 영화에 좋은 컨텐츠잖아요. 아, 그쵸, 그쵸. 실제로 많이 나왔고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네, 봤죠.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런 점에서의 어떤 컨텐츠로서의 매력이 있는데 네. 그걸 좀 약간 이런 오컬트물로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하나 기획을 해서 이건 극영화로 만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사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제작자가 됐을 때 이것도 이형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다큐멘터리랑 극영화의 어떤 이걸 뛰어넘는 뭔가 경계를 허무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 또 막 상상이 되는데 네 저는 역사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야기다. 이야기라서 내가 역사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두 개의 또 다른 공통점에 내가 매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 다 무엇을 전달하는가 보다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더 중요한 어떻게 네 하우가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역사나 영화나 어떻게 전달하는 따에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네.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를 보는 재미가 저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어떻게가 참신할 때 저는 참 이 영화 좋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의 화법이다를 느낄 때 저는 너무 희열을 느끼고 이 영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영화는 픽션이고 네. 다큐멘터리는 뭐 리얼리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두 개가 하고자 하는 그 전달 방식은 결국은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화법인데 하면은 저는 그 영화에 대해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작업도 실제로 그런 작품들도 많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달하는 방식, 어떻게, 하우에 대한 창의적인 파괴? 그런 거에 저는 굉장히 큰 흥미를 갖고 앞으로 만약에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든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거를 좀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약간 실험적인 시도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뭐 시나리오를 쓰고 글을 쓰고 이게 어느 정도 얼개를 잡으면은 근데 이거 그냥 내용이 알 것만 같고 네. 나왔던 이야기 같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자 자기 비판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우를 좀 더 고민해 보면은 형식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그게 그쵸. 기획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것들도 보일 것 같다는 어떤 희망이 생각이 네. 예컨대 영화 사도를 보면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 영조가 서도사자 죽였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줄 거냐인데 그 영화는 영화 첫 장면에서 바로 죽이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어떻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A24를 위해서 425를 위해서 24가 더 나은 것 같긴 그쵸? 하네요. A24가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형님이 생각하는 좋은 다큐멘터리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네요, 질문이.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좋은 다큐멘터리. 거기에 약간 해시태그로 진정성, 윤리성을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좋은 다큐멘터리와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좀 구분을 할게요. 네. 훌륭한 다큐멘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달 방식에 대한 새로움이 훌륭한 다큐멘터리인 것 같고, 좋은 다큐멘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다큐멘터리, 나쁜 다큐멘터리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극영화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유독 더더욱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절대 그 사람들 대상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네, 그 사람들이 위험하죠. 화면 스크린에 나왔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래와 그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 대중들에게, 왜냐면 그 사람들 연예인이 아니니까 공인도 아니고 조롱받지 않도록 대상화하지 않고 창작자의 진심과 진정성은 다큐멘터리는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다 맞아. 티가 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PD님 술자리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PD님한테 네. 다큐는 솔직히 소재빨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가 어렸을 때 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거는 소재빨이 아니라 소재가 아니라 그 태도라고, 만드는 사람의 그게 좋은 다큐 나쁜 다큐를 결정 짓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소재나 그 이야기에 혹은 메시지의 진심이냐가 좋은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태도. 딱 보면은 이 다큐 참 따뜻하다. 네. 이 창작자, 이 감독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인물들에게 되게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다큐멘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극영화 같은 경우도 뭔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배우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게 매체에서 이렇게 찍혀서 보였을 때 관객한테 배우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감독이 배우를 대하는 태도도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중심인 영화는 더더욱 그럴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보면은 내 작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까지도 나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 자기 반성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로가 끝이지. 그리고 뭐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변화했다는 거는 그냥 그 개인의 문제고, 네. 이 영화를 본 사람 모두를 변화시켜야지. 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주입시켜야지. 이런 거가 저는 별로 속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술이라는 게 어떤 프로파간다로서 어떤 그쵸. 계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하는 말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때? 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게 가장 맞아요. 저한테는 와닿는 영화 다큐멘터리더라고요. 1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슬슬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감독 좋아하시나요? 이것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그쵸, 버튼이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버튼이잖아요. 네. 저는 싫어하는 감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는 약간 좀 성격 자체가 좀 약간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뭐 음식도 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영화라고 가리는 게 없어요. 뭐 특정 장르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특정 장르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저런 사람류로 만들어보고 싶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와가지고 좀 약간 놀랬던 게, 저 스탠리 큐브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이야기 잠깐 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이제 해외 직구로 두용님에게 선물을 저게 뭐죠? 근데 스탠리 큐브릭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북인가요? 이미지북도 있고 약간의 코멘트들이 달려있고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는 스탠리 큐브릭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스탠리 큐브릭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 영화 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네, 최근에. 네. 그거 다 알잖아요. 오펜하이머가 핵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떨어뜨렸다. 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오펜하이머의 그 개인적인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 핵폭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졌고, 이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를 느꼈고, 정말 이야기의 꾼이다? 네. 그리고 그 오펜하이머가 그런 고민 지점들이 네. 그게 영화 감독으로서도 고민 지점으로도 치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고민 지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와 스탠리 큐브릭 모든 영화들은 아까 우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영화를 다 보면 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두 감독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특히 스탠리 쿠브릭 그리고 네. 놀란 감독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도 잠깐 하고 싶습니다. 타란티노 이야기도 저희가 살짝 했었는데 타란티노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타란티노 이야기도 하나 잠깐 해주세요. 타란티노는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맞죠. 그리고 대부분 좋아하는 이유도 다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란티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타란티노 영화 중에 역사물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이 역사를 이렇게 다루지? 주무르지, 이 역사를? 왜냐면 저는 항상 역사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역사 영화를 만들 거면은 웬만하면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타란티노는 싫은데? 내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왜 역사 왜곡하면 안 돼? 나 왜곡할 건데?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왜곡을 해도 되는 사람들을 하고 그런 정신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란티노 영화가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적 어떤 교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걸 전복시켜서 아예 그러니까 다른 뉘앙스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악인과 선인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악인을 선의로 만들거나 선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건 그쵸, 그쵸. 없어서 네, 그런 통쾌함. 네, 우리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애가 영화에서 풀어주는 그런 통쾌함. 그러니까 관객이 납득이 되는 네, 역사적 변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 어떻게 저런 생각을 참 했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그 타란티노 최근작이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고 최근작으로 로비. 네. 전 그것도 역사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역사물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스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뻔했네요. 그쵸? 네. 와, 어떻게 이런 결말을 냈지? 어떻게 역사를 딱 그게 보여요. 이 감독은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석해. 가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근데 뭐 스탠리 큐브릭이나 크리스토퍼 놀란도 보면은 그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가 끝이 아니라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좋아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서요? 이 문장이 되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그쵸.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쑥 다큐멘터리, PD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이영님 개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영님이 가지신 현재의 고민들 네.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의 고민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될까가 고민이죠. 뭐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를 어떻게 하나씩 올라가야 될까가 고민인 것 같아요. 하긴 그게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상향은 또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가기 위한 어떤 스텝들? 근데 그 스텝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높이가 되게 낮은 스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텝인 줄 알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내려가는 스텝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내려가는 계단인지 올라가는 계단인지. 한 나중에 100계단을 가봤는데 보니까 나 내려오는 계단이었네 할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가 고민이죠. 그쵸. 그리고 그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소비적인 일인 것 같아서 내 품과 에너지가 나가는 일인 것 같아서 내가 뭐 어쩔 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소비적인 일이더라도. 그런 게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영님도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고 저도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고민들은 비슷할 것 같고
종종 만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저희 프리랜서의 삶이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다운될 때는 다운이 되지만 웬만하면은 업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알고 죽는 것보다 모르고 죽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세상이 내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영화를 보고 만들면서도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나 많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니까 그동안은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네. 저 약간 이 형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갓난 아이들은 밖에만 나가도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되게 맞아요. 예쁘잖아요. 맞아요. 진짜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려는 궁금한 이 태도. 나도 그래야지. 근데 이 형님은 그러고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고 만들고 혹은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고 맞아요. 여행을 다니는 맞아요. 그런 게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소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궁금해야지 다가가는 거고 어떤 사물이 궁금해야지 어떤 세상이 궁금해야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사실 이제 제 주변에는 그 해봐서 뭐해? 궁금하지 않아가 되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사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내가 이걸 못했네? 이걸 몰랐네? 그럼 이걸 앞으로 알아가면 되겠다. 맞아. 이게 전 정말 행복한 거고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안다는 것만으로 내 부족한 점이 뭔지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되게 축복받은 거고 그거를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이 형님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마무리 인사를 편하게 해주시고요. 마무리 인사만큼 어려운 게 또 없죠. 자기소개와 마무리 인사를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람 좋아하시죠? 사람 좋아하는데 요새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제 고민을 말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재미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몰랐던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모르고 살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인연이고 네, 이 모든 게 영화적 만남이고 역사적 인연이니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뭐 여태까지 출연하셨던 분들이나 뭐 나중에 가가지고 채널이 좀 성장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언제든 무슨 일이든 뭐 포우레코드에서 불러주시면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 PD님 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